볼까? 오늘 여기 있는 거 인문 파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현대소설하고 끝낼 겁니다. 현대소설이 이제 뭐 볼 게 뭐 막 엄청 많진 않아요. 엄청 많진 않은데 일단 가보자. 잘 봐. 난 솔직히 말할게. 가랑 나 지문 딱 보고서 좀 짜쳤어요. 좀 짜쳤어. 지문 자체가. 문제도 막 그닥 난 내 개인적 기준으로 제일 어려웠던 게 전 4번이었어요. 저 4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어디야? 이러면서 막 찾았거든? 개인적으로는 4번이 제일 좀 어려웠고, 나머지는 그냥 다 무난했습니다. 가보시죠. 대중예술인 영화는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어요. 당연하지. 장르 영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장르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갈래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지. 뭐 SF도 있을 거고, 뒤에 나오는 이제 SF도 있고요. 뭐 로맨스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나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는요, 대중의 뭐가 반영된대요? 취향이 반영된대. 그렇겠지?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어때? 대중들의 니즈에 걸맞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 맞아? 뭐 로맨스면은 로맨스, 액션이면 액션, 뭐 이런 것들이죠. 가보자.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했대. 스탑. 정확하게 읽어야 돼. 사회적 생산물이에요. 우리 적 하면 뭐라 그랬어? 무엇의 성격을 띠는 이라고 얘기했었지. 무엇의 성격을 띠는 생산물로 간주한 지그프리트 독일 분이신가?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 나와있어?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무엇도 반영된다. 이념도 반영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이념이 뭔데? 사상이나 이런 것들, 사상, 생각, 또 관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 불러요? 이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니? 그런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도 반영된대. 그럼 얘기해봐. 취향은, 잘 보세요. 취향은 조금 어때? 가벼운 느낌 들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잖아. 근데 이념은요? 언어적 감각을 좀 발휘해봐. 이념이라는 말 자체가 취향이라는 거랑 딱 이게 저울 위에다 올려놨을 때 어디가 더 무거워? 이념이 확 이렇게 기운다는 거 느껴지니? 그럼 여기 있는 이념을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보통? 대중에 뭐가 반영되어 있겠어요? 내면 세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맞아?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뭐 현대 소설도 배웠고 고전 소설도 배우고 이렇게 쭉쭉 배우는데 특히 현대 소설에서 뭐가 나왔어? 전통적인 어떤 세계관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근대적 이념이 들어옴에 따라서 사회가 어떻게 돼? 흔들거린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은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는 뭐야?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지. 고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내면 세계가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는 당시에 무엇도 투영되어 있겠어? 사회상이나 생활상,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겠지? 그런데 이런 이념은요,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은 뭐야?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너네가 좀 말을 만들어봐야지. 이런 거는 좀 이제 해봐야 돼.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할래? 직접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지? 가우어에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뭐 한다? 숨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뭘 숨기는데?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집니다. 우리 불순분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맞아? 그런 것들은요, 영화의 이면, 다른 면에 감추어진대. 크라카우어는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가시적의 뜻이 뭐야? 눈에 보이는 전형적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사회를 또 뭐 한대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읽어낼 건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읽어내서 뭘 파악하겠다는 얘기야. 영화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이념,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이념을 읽어보겠다 이런 얘기겠지.
그리고 가봐. 영화를요,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는요,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대중이 공유되고 있는 것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아까 제가 했던 거. 이거 봐봐. 1920년대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의 이면에서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가득 차 있었던 뭐가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 퇴행은 뭔데요? 퇴행은 뭐야? 퇴행, 유아 퇴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뭐예요? 퇴가 뭐야? 퇴각하라, 퇴근, 뭐 이런 것도 너무 쓸쓸해. 퇴행이 뭐야? 거꾸로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뒤로 물러난다 이런 얘기잖아.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낼 수 있대. 그럼 얘기해봐. 앞에 있는 거를 베이스로 해서 요거를 읽어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밀실, 광인, 독재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모티브인데, 그럼 그런 어떤 모티브의 뒤에 이면에 숨겨져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라는 거지. 맞아? 요런 것들. 그게 뭔데? 불순하거나 뭐 위험하다라고 간주되는 것들. 그게 어디 나와 있어? 우리 내용 일치 한번 확인해 볼까? 문제 한번 봐봐. 문제 한번 봐보세요. 4번에 2번 봐봐. 뭐라 나와 있어? 독일 영화들에 쓰인 밀실, 광인, 독재자의 이미지에서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이념을 뭐 할 수 있다? 읽어낼 수 있다. 그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지. 요거죠, 요거.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읽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가능하시겠어요? 크라카우어가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프레드릭 제임스는 영화의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합니다. 이거 봐봐. 서사라는 말 나와 있죠? 우리 소설이 무슨 갈래에 들어가니? 서사 갈래에 들어가지. 인물들 간의 갈등을 매개로 전개되는 사건들의 흐름이다, 플로우다라고 내가 그때도 얘기했었죠.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래. 막 흩어져 있다 이 얘기죠. 그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 즉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된대. 이 말이 무슨 얘긴데요? 이게 무슨 얘긴데? 그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들의 모습은 다 파편적이고 분산되어 있어. 다 개별적이라고. 이해돼? 얘네들은 전부 다 개별적이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플로우 안에 집어넣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다고. 근데 그게 역사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떤 흐름으로서 쫙 이어져 왔는지를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너네 생각을 해봐. 지금 너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현대사회잖아요. 안 그래? 지금 혼란스러울 거야. 아닌가? 아직 니네 잘 모르려나? 그렇지. 니들이 뭘 알겠어. 고3 딱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대학교 가보시면 느껴요. 정말 현대사회가 급변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 내가 처음 대학교 들어갈 때가 2013년이었거든? 지금 몇 년이야? 2025년이잖아요. 12년이 지났어. 근데 12년 동안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 사이에만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되고요. 그 사이에만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됐다고. 엄청난 지금 사회 변혁기에 놓여져 있단 말이야. 내가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만 해도 최저임금이 5천 얼마였어요. 지금 얼마야? 10,000몇 원이에요. 10년 만에 2배가 뛰었다고. 그리고 화폐 가치는 계속 어떻게 하고 막 떨어져 가고 있고. 근데 그 흐름 속에 살고 있었던 나는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막 최저임금이 오르면은 막 뭐 나라가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막 이런 얘기 막 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와닿지가 않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사가 되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어때? 이게 일련의 정확한 어떤 흐름에 따라서 연결되고 통합이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온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잘 봐.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잘 봐.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현재를 무엇인 것처럼, 총체적인 것처럼 바라보자 이 얘기지. 맞아? 그러니까 현재를 그냥 어떤 현실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잘 와닿지가 않아. 근데 그런 어떤 일들을
마치 내가 역사를 보는 것처럼 굉장한 긴 호흡을 가지고서 쭉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 양상을 뭐 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 제임스는요, 서사를 통한 역사화의 가능성을 주목했대. 서사는 사건을 회고가 뭐예요? 회고가 뭐야? 비슷한 말. 회상하다. 회고는 뭐야? 지난날의 어떤 일들을, 과거의 어떤 일들을 떠올리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 조망을 가능하게 해. 그럼 이 말은 뭔데?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회상을 해? 불가능하지. 근데 어디에선 가능하다는 얘기야. 어디에서는? 영화의 어디에서는? 서사에서는 가능합니다. 이 얘기지. 이해돼?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 조망을 가능하게 해요. 이런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전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이 구절이. 잘 봐. 뭐 예를 들어볼게. 내가 극단적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니? 내가 지금 현재도 막 뭐 니들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막 씨발놈들 하면서 개새끼들 하면서 막 멱살 잡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런 어떤 일들을 내가 하나의 어떤 영화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한편의 어떤 소설로 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내가 그동안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서사로 쓰면서 조금 더 어떻게 봐? 먼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니까? 내가 그래서 니들한테 맨날 무슨 얘기해요? 심심하면 일기 한 번씩 쓰라고 하죠. 근데 또 니네 앉아가지고 자 앉아가지고 시작! 하면 또 안 써지잖아. 그래서 내가 뭐 하라고 했어? 인스타 비계를 파라니까? 인스타 비계를 파세요. 인스타 비계 파. 그냥 랜덤으로 그냥 좀 적어. 아이디 만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비계에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한두 줄씩 써봐. 한두 줄씩 써보라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내가 뭔가 바라보는 어떤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때의 감정과 그런 거에 좀 휩쓸려서 내가 겪은 일들을 바라본다면은 내가 글로써 이걸 옮겨 적어 보잖아? 그러면 되게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된다? 여러 각도에서 보게 돼요. 근데 또 이러면 하면은 쓰기 귀찮아요 이러잖아. 그럼 나는 뭘 추천한다?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봐. 가족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나는 그래서 고3 애들 중에 국어를 잘하는 애들을 이제 곰곰이 떠올려 보면은 당연히 첫 바따로는 맨날 저기 구석탱이에 처박혀서 판타지 소설 읽은 애들, 책을 많이 읽은 애들 평소에 그런 애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소통이 잘 돼요. 기본적으로. 국어를 잘하는데 소통이 안 된다? 그럴 리는 없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국어를 못하는 애들을 보면 소통도 안 돼요. 그렇다고 소통을 못하면 국어를 못하나? 그건 아닌데 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뽑아보면은 소통도 안 돼. 이게 진짜 커요. 물론 발레들은 많지. 내 친구도 국어 4등급인가 그랬어. 나랑 똑같은 학교 나오고 똑같이 이제 공대 졸업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국어를 더럽게 못했거든? 근데 얘는 뭘 잘했다? 영어를 개 잘했어요. 영어 소통이 잘 돼. 이해돼? 그럼 걔는 국어를 왜 못한 거야? 그냥 국어가 우리처럼 이렇게 뭔가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직감과 감 그거에 의존해서 푼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온 거지. 걔도 만약에 제대로 좀 배웠으면 점수가 잘 나왔겠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무조건 부모님이랑 얘기를 많이. 근데 니네 또 성질머리상 집에 또 가면 어때? 문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말 걸지 말라고. 몰라. 뭐 요새 공부는 잘 되니? 내가 잘 된다고. 막 그러지 않아? 아니야? 그래, 좋아. 부모님이랑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그런 애들이 필연적으로 공부를 잘해요. 국어를 잘해. 그러니까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거를 좀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보고, 부모님이나 이제 제3자가 봤을 때 너는 무슨 생각을 했니를 이야기하도록 유도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해석을 해주는 게 엄청나게 큰 그걸로 다가오거든. 내가 옛날에 이제 나도 이제 강사 면접을 보러 갔을 거 아니야. 내가 나고 자란 데가 안산이에요. 태어나진 않았는데
7살 때부터 이제 20 몇 살 때까지 여기서 살았어. 사실상 그냥 거의 이제 원주민이죠, 그냥. 나의 고향이지. 근데 내가 여기를 이제 국어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 국어학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좀 그랬어. 그 면접 보는 사람이 썩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압박 면접? 내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였거든. 근데 내가 여기 가가지고 너무 모멸감을 받은 거야, 내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씨발! 그래서 막 개지랄 했었거든. 엄마가 이제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 우리 엄마도 이제 안산에서 지금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가 상처받은 게 안산에서 상처를 받아서 더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의 홈타운이고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상처받으니까 더 확 이렇게 하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너희도 그런 거 아니겠어? 너네가 뭐 한 번쯤 학원에서 한번 알바 한번 해봐. 평촌 학원가에 와서 알바를 하는데 너네한테 막 개지랄해 막. 와, 뭐 대학도 뭐 서울대도 아니면서 와가지고 면접을 왜 보시는 거예요? 막 이랬다고 쳐봐. 개 마상 아니에요? 근데 니네가 이거를 서울이나 이런 데서 했다고 생각해봐. 똑같이 화는 나겠지만은 어디가 좀 더 빡치겠어? 여기가 더 빡치죠. 안 그래?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나는 생각하지 못한 거를 다른 사람은 얘기해 준다고.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공감이야. 다른 사람의 내면을 읽어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는 게 나는 좋을 거라 생각해. 아무튼 가보자.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이게 SF에도 해당이 돼. 그럼 생각해봐. 야, SF는 미래를 다룬 거라며. 그럼 미래를 다룬 걸 어떻게 역사처럼 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와닿지 않지,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잖아. 일단 가봐. 보세요. 아, 벌써 가달라 끝났어. 진짜 아쉽다. 나달락이야. 사이언스 픽션은 기존에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허구적 상황 설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예술입니다. 나와 있네. 서사예술이네요.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해서 SF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니니?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SF 영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많지. 이제 과학 영화 이런 거 나오면 꼭 뭐해? 과학 전문 유튜버들, 영화 유튜버들도 물론 리뷰를 하지만 모두 리뷰를 해. 과학 유튜버들 리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장면별로 잘라가지고 이거 사실 과학적 오류다, 물리 오류가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 SF 이 영화 중에서 제일 검수가 잘 되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잘 된 영화가 몇 없지만 하나를 꼽자면 뭐가 있어? 인터스텔라가 있죠. 그 인터스텔라 그거 영화 만든다고 크리스토퍼 놀란이 누구한테 갔어? 칼 세이건한테 갔어요. 칼 세이건. 천체물리학자. 그래가지고 그 뭐야, 이 모양 기억나니 혹시? 가르강티아를 갈 때 우주선이 블랙홀로 가잖아. 근데 그 블랙홀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래. 가가지고 그 대학교까지 가서 대학교 천체물리학과 교수한테 가서 자문을 받았대요. 블랙홀의 모양을 이렇게 추측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대단한 영화야. 너 인터스텔라 봤니? 들어는 봤지? 한번 봐봐. 진짜 개띵작이에요. 제가 이게 내가 기억하고 2014년에 나왔어. 2014년에 나왔는데 내가 이제 그때 뉴질랜드 있을 때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자막 없이 영화 보기가 좀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영자막이라고 나와줘야 좀 내가 보기가 편한데 그때 당시 뭐 겨울왕국 나오고 인터스텔라 나오고 막 그랬거든. 근데 이제 내가 한국 딱 들어와가지고 수능 딱 끝나자마자 한 게 뭐야? 인터스텔라부터 봤어요. 노트북으로 인터스텔라 봤는데 심금을 울렸잖아. 진짜. 뽕이 차올랐잖아요.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아무튼 가봐. SF에서는요, 과학적 진위의 뜻이 뭔데? 진짜인지 위조인지. 개연성, 즉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사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으로 납득되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SF 영화를 보면서 뭐에 주목한다는 얘기야? 어차피 우린 과학자들이 아니야. 과학적 지식을 몰라요. 그러면 뭐에 신경 쓴다는 얘기야?
서사 갈래가 가지는 개연성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개연성이 다소 어때? 떨어지죠. 근데 현대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들은 개연성 떨어지면은 시청자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지. 시청자 게시판이 터지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러면서 막.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입니다. SF에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 대상들은 이거 야 이거 우리 6월 모평 때 하지 않았니? 제가 이거 6월 모평 때 뭐 해설하면서 이거 얘기했었어?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잘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뭐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었니? 경외감 발생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요거. 그것과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SF 연구자 나르코 수빈. 나 뒤에 계속 수빈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 같아. 이수빈, 최수빈 붙여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수빈은 SF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대상을 노붐이라고 이름 붙였대요.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는 붐은 그 터지다 할 때 붐밖에 없어. 붐. 근데 노붐이래. 아무튼 라틴어로 새로움을 의미하는 노붐은 이례적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여기 뭐라 나와있어?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요소이자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낸다라고 나와있지. 이 말은 뭐예요? 이 노붐이 있으면 우리가 현실 세계와 그 다음에 비현실의 세계를 서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또한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는데 이게 진정한 주인공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해리포터. 해리포터도 어때? 마법 지팡이. 씨오 하면서 막 하고 레파로 하면 깨진 유리컵 다시 이제 되고 크루시오 하면 하고 바타 케다브라 막 조지고 막 하잖아. 그런 게 다 세계관이죠. 그게 다 뭐야? 놀라움을 안겨주는 거지. 근데 그런 어떤 마법사들이 등장하는 마법 세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해리포터 1편부터 7편까지의 세계관을 유지하는 장치 중에 하나잖아. 수비는요, SF가 무엇의 반영이다? 현실의 반영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그 상상은 여기 뭐라 나와 있어? 작품이 생산된 무엇에 기반한다? 시대에 기반한다. 이해되니? 즉 현실의 반영, 현실이 뭐 된다? 투영됩니다. 이런 얘기겠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서사는 뭐야? 개인의 어떤 생각도 드러내고 사회도 드러낸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인물이나 시공간 등의 설정 등이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달라. 왜 그러면은 현실과 유사할까? 사람들이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래? 그러니까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도 다 뭐야? 현실 기반이지? 맞니? 그래서 우리 꿈 같은 것도 어때? 무조건 어디에 기반해요? 현실에 기반하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서 겪지 못한 일들은 애지간하면은 꿈에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 겪어보진 않았지만 뭘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봤어.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봤잖아요. 트램펄린은 타봤니? 트램펄린? 방방 안 타봤어? 타봤지? 타볼 때 뭐해? 하다가 뭐해 막. 공중에서 막 걷는 이런 거 해보지 않았어? 이러면서 막 하잖아. 그런 것들이지. 이처럼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계가 여기 뭐라 나와? 인지적 낯섦이라고 또 나오지. 인지가 뭔데? 인지하다 할 때 그 인지잖아. 아는 거. 근데 그게 어때? 낯설다라고 나와 있지.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럼 잘 보세요. 헤이. 낯설게 만드는 거의 특징이 뭔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도 그게 어떻게 느껴져? 낯설게 느껴져.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뭐 하게 돼요? 주목하게 되고요. 뭐 하게 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너네 이런 거 본 적 있어? 약간 좀 기괴한 어떤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국산 애니메이션이야. 그 생선들 나오는 애니메이션이었거든? 아니. 생선들 나오는데 그게 이제 누구의 시점이냐면은 물고기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횟집에서 회 써는데 그 물고기 횟집 아저씨가 그물로 이렇게 탁
쳐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의 시선? 물고기 시선이지. 막 비명질러 막 이래. 그러다가 도마에다 딱 올려놓고 살아있는 활어야 딱 올려놓고 딱 썰려고 할 때 막 물고기의 눈에 포커싱이 돼서 막 소리를 질러요. 막 물고기가 살려줘 하면서 막 소리 질러. 댕공 막 썰고 막 그래. 근데 그런 게 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기괴하다라고 느끼고 일종의 경각심이라는 걸 왜 심어주는 거야? 우리의 뭐예요? 일상이지. 횟집에서 회 먹는 거 너무 당연한 일상이잖아. 근데 그 당연한 일상을 누구의 시선에서 보게 만들어? 물고기의 시선에서 보게 만드니까 어떻게 느껴져?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는 거야?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얘기라고. 이해돼? 낯설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누구한테 집중하게끔 만들어? 물고기의 내면에 집중하게끔 만든다고. 아, 우리가 그동안에 먹었던 회나 이런 것들이 물고기들 얼마나 슬펐을까? 라고 하지만 회는 맛있죠. 회는 맛있지. 안타깝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또 뭐도 있어. 인간이 지금 동물을 잡아먹는 이 세계관을 비틀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비틀어? 동물이 지배자고 인간은 사육당하는 가축이야. 그래서 인간 고기를 막 먹어. 인간 고기 썰고 막 이런 거 나와. 그럼 어때? 되게 원래는 인간이 동물을 잡아먹는 이 시퀀스가 어때요? 뒤집히지. 낯설게 느껴지지. 친숙한데 어떻게 느껴져? 낯설게 느껴져. 그래서 거기에 뭐 하게끔 만드는 거야? 주목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야. 그럼 가봐. 낯섦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이며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의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돼요. 잘 봐. 현실에 왜 거리를 두게 되는데? 어떻게 느껴지니까? 낯설고 어떻게 되니까? 새롭게 느껴지게 되니까 아, 우리가 그동안에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은 굉장한 어떤 괴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어떤 장치로서 작동한다 이 얘기야. 되니? 이게 뭐예요? 괴리감이지, 괴리감. 동떨어지고 어긋나는 거니까. 따라서 인지적 낯섦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도록 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야. 성찰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돼? 아까 얘기했던 내가 그 횟집 그 물고기가 어떻게 느껴져. 그동안에 우리는 물고기를 너무 개같이 잡아먹었어. 반성해야겠어. 막 이런 거. 수비는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여기 뭐라 나와 있니? 동경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동경은 뭐야? 첫 번째는 그리워하다. 어린 시절을 동경하다면 뭐?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다. 두 번째, 동경 의미 하나 더 있었어. 뭐? 지향하다. 그래서 무조건 얘네 둘은 그리워하다는 뭐였고 부재하는 대상을 뭐하고? 생각하는 거고 지향하는 것도 역시 둘 다 뭐에 근거해? 결핍이 있었을 때 발생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즉 결핍이 있었다 이런 얘기지. 특히 수비는 여기 나와 있죠.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의 뜻이 뭔데? 도달할 수 있는 최종 지향점. 유토피아, 들어는 봤지?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삼았대. 왜 그러면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동경한 건데? 현실에서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핍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를 지향한다는 얘기야? 유토피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가능하니? 오는날 환경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 세계를 탐색하는 SF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수비는 주장해. 우리가 늘 했던 거 아니야 이거? 문학할 때마다?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내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자아는 뭘 지향하고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지향하고? 이상을 지향하는 거고. 근데 여기 있는 요 지문에서는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게 현실에 대한 무엇이 있어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상을 뭐 하려고 한다? 지향하려고 한다. 문학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지. 이해돼? 되셨죠? 그럼 한 가지만 더.
그럼 여기에 있는 이상을 지향하도록 할 수 있게 만드는 매개체가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매개 요소, 매개체가 뭐라는 거야? 여기에서는 SF다 이 얘기지. 이해되니? 가볼까? 다음 몇 번이에요? 2번이지. 다음 가보자. 영화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티브는 특정 시대의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을 투영한다. 모티브가 그런 것들을 투영하시는 게 아니죠. 맞아. 3번. SF 속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다름은 SF의 허구적 설정을 통해 그 간격을 좁히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하겠어? 벌리는 거겠지. 괴리감을 더 심화시키겠죠. 당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상은 SF 소재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 없고요. SF 작품의 허구적 세계와 현실 세계와 닮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가능하다. 아니지. 비판적 인식을 하면 뭐 하게 돼? 아, 작품 속의 허구적 세계가 현실 속 세계와 닮았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비판적 인식은 더 가능한 거지. 요 둘 사이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되니? 이게 되어야 비판적 인식이 가능하다는 건 아니겠지. 되시겠죠? 계속 가볼까? 이거는 그냥 풀어야 돼. 이거를 선지를 제거하면서 푼다. 이거 미친 소리예요. 답 몇 번이야? 2번이지.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형식을 통해 사회를 뭐한다?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문제 없고요. 6번 한번 볼까? 얘 봐봐. 수많은 SF 영화나 소설이 유토피아를 소재로 삼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본연의 것임을 알려준대. 잘 봐.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현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SF 작품들에 묘사된 유토피아는 대부분 봉쇄된 요새 같은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유토피아가 너무나도 이상적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차단됨으로써 SF 속 유토피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듯 보여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때? 외부의 위험이나 내부의 갈등에 뭐하게 돼? 붕괴가 되지. 이런 결말은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이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너머에는 존재하지 않아. 즉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이해되니? 가보자. 수비는요.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 부재하지 않아. 결핍이 존재하지. 부정적 인식이. 이상적 세계를 상정할 수 있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의 근원적 모순에 대해서 기반한 것이다. 근원적 모순이 뭔데? 이게 뭔데요? 보기에 따르면 뭔데? 유토피아는 실제로 뭐 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근원적 모순에 대한 인식이 아니지. 3번. SF가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계승한다라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등이 항구적이다. 이것도 엄청 많이 나왔어. 항구적의 뜻이 뭔데? 항상 영구히 유지되는 형질. 그게 간과한 게 아니라 뭐예요? 본연의 것임이라는 얘기는 두 글자로 뭐? 자연스러운 것이다. 항구적인 게 간과한 게 아니죠.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지만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은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해소된다. 잘 봐. 해소라는 얘기는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이상에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결핍은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존재해. 5번. 한계를 고려할 때 SF를 통해 현실 너머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빈의 생각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쵸? 왜?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는 뭐 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그래서 몇 번? 5번 되시는 거겠지. 7번. 얘도야. 노붐은 현실 세계와 세계 간의 차이를 두는 요소. Yes. 2번 yes. 3번 yes. 4번 yes. 5번. 예. 인지적 낯섦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된다. 이 말이 뭐야? 수반되다가 뭐예요? 뒤따른다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뭐였어? 감각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뭐가 이어져? 이성적 성찰이 이어지는 거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틀린 거겠지. 답이 그래서 몇 번? 5번이 되시는 거겠죠. 8번. 지난주 개봉한 땡땡 속 미래 세계는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런 공간, 하나는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여 있어. 얘네들이 뭐겠어? 봉쇄된 요새와도 같다 이런 얘기겠지. 화면 가득 등장하는 은빛으로 빛나는 허공의 도시는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뭐해? 위압감이 느껴지고 경외심이 느껴지는 거지. 몇몇 장면은 물리적 법칙에 어긋나 보여. 과학적으로 어떤 진위를 따지기에는 얘는 조금 문제가 있어. 하지만 인과관계가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 글자.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두 구역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우리 사회를 뭐하게 해? 조망하게 해. 이 말은 뭐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 사회를 뭐하게 만들어? 조망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야. 다만 두 구역 간의 갑작스러운 화해로 맺는 결말은 요새 유행하는 SF 영화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이 말은 뭐야?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얘기겠지. 문제 없고요. 1번.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가에 따르면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 사회를 심층적으로 본다. 지금 여기에서 이면이 드러나 있진 않죠. 그냥 뭐야? 봉쇄된 요소, 봉쇄된 요새에 대한 내용이지. 심층적 이해가 아니야. 이게 뭐야? 압도적 느낌은 뭐? SF 장르적 특징이다. 경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 개연성이 중요하다. 문제 없고요. 4번도 yes, 5번도 yes. 다 했던 얘기지. 됐니? 느낌이 와? 이거야, 이거. 우리 문학할 때 계속 했던 거. 이게 여러분들이 떠올렸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안 떠올랐겠지 뭐. 그럴 수 있어. 9번은 1번이죠? 자, 넘어갑시다. 너무 심심하다.